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5강 5. 저당 상환 방법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당 상환 방법을 저당 대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 대부를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때 정한 상환 방법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저당 상환 방법, 저당 대부 방법은 대략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 금리가 고정되냐 아니면 금리가 변화되냐 두 개로 나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먼저 금리 결정 금리 결정 방식, 금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죠. 이건 당연히 하나는 금리가 고정된 거야.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다른 것은 이제 가변적이 돼서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자율을 얘기해요, 금리는. 자,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어. 자, 우리 항상 저당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출자. 이제 머릿속에 늘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대출자,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차입자와 대출자가. 자,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 누가 지불한다? 자, 원리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대출자는 이제 원리금이 가는 겁니다. 돈은 이쪽으로 쓰니까. 이 원리금 지불하는 방법, 그게 바로 저당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자, 고정금리.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가? 물가가 막 뛰어. 금리는 고정돼 있어. 자, 시장에 대출한 이율보다도 시장 이율이 높아져. 이 인플레 이용.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때는 대출자가 여긴 부담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이 돼도 차입자는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반대로 변동이 돼. 인플레이션이 돼서 막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차입자가 이자율을 막 더 올려서 지불을 하니까 변동금리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차입자가 지는 거예요. 차입자. 자, 그러니까 대출자가 이건 지고 차입자가 져요. 무슨 뜻이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돼 있잖아. 근데 시장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입자가 가만히 있죠. 왜? 대출자에게서 받은 금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 이자율이 막 떨어졌어.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저플레이션이 돼. 낮아져. 그럼 차입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갈아탈까요? 이자율 낮은 딴 데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콜 옵션이라고 그러죠. 콜 옵션. 예. 콜 옵션이라고 그래. 갈아타는 거야. 나 이제 여기서 은행 대출 그만 받겠다고. 부채 서비스 그만 내겠다. 돈을 갚아버려. 왜? 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고정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변동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왜? 딴 데도 낮으면 여기도 낮아지면 돼. 이 대출자도. 딴 데가 오르면 여기 대출자도 올리면 되는 거야. 자, 이 변동금리는 또 종류가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 고정금리와 뭐 고정된 금리가 더 이상 나눌 게 없지만, 변동금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가변 이자율. 예, 가변 이자율. 이자율에 변하는 게 가능해. 변동이니까.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고, 두 번째는 조정 이자율.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협상. 협상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재협상 이자율 저당 대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는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처음에 이자율을 약정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얼마 내겠습니다고 약속을 하죠. 약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변동. 그러니까 감흥지수가 딱 하나야. 한 가지 감흥지수에 의해 이자율을 변동하는 걸 내가 용납을 하겠어. 주로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한 가지 뭐냐면
CD금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데 이 CD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해놔요. 근데 이 CD금리가 며칠마다 변하냐? 91일마다 변해. 즉, 석 달마다 변해. 그래서 은행의 일반 대부분 이거야. 대부분 가변 이자율 전환 내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3개월마다 은행이 이자율을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대부해주는 그 은행 직원이 알려줍니다. 그게 다 가변 이자율 전환 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감응하는 그 지수가 여러 개. CD 외에도 양도성 예금 증서 외에도 감응 지수가 여러 개예요. 즉 누구에게 저기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냐? 대출자 위주야, 대출자 위주. 예. 그렇다는 거. 재협상은 3년에서 5년마다 이자율을 다시 재협상하는 거야, 서로가. 이걸로 할지 결정하면 돼. 마지막 그 계약서 끝에다가 그 뭐 3년 지나면 다시 재협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게 재협상 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이자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요번엔 요렇게, 다음 거는 3년 후는 또 만나서 재협상. 그러니까 재협상은 가변이 될지 조정이 될지 모르는 거지. 엄밀히 하면은 가변 이자율하고 조정 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요거는 협상과 관련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요. 그대로. 대부분은 가변 이자율로 한다는 거. 그거는 인플레이션 감응하는 지수가 한 가지고 주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1일마다 변동하더라. 반드시 가변 이자율 요거는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리금을 어떻게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제 상환 방법에 의해서는 그 저당 상환 방법이 또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금리 결정,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요걸로 본 거고, 자, 요번에는 금리 결정에서는 고정, 변동 두 개가 있었고, 자, 이번에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자, 원리금 분배 방식, 원금 이자를 원리금이라고, 원금, 이자,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 분배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쫙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원리금 균등이야.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3년 만기, 3년 후에 5천만 원 원금은 갚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자만 내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원리금 균등이지. 이자만 균등하게. 이거를 바로 원리금 균등 관식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왼쪽에 원리금, 원금과 이자예요. 오른쪽에 시간 이렇게 나오면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늘 다달이 똑같은 액수를 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아둘 거는, 처음에는 빌린 돈이 세니까 5천만 원,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내가 갚아가니까 원금이 줄잖아. 나중에는 이자가 적어.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 비율을 보면 요게 밑에가 원금이고 위가 이자라면, 거꾸로 돼 있네. 이자가 처음엔 많고 원금이 나중에 많아져. 이자가 줄죠. 자꾸 갚아 나갔으니까. 자, 원금이 처음엔 적다가 많이 갚게 되고,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은 거야. 나중에 이자가 줄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실제 내는 원리금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금 균등이고, 두 번째, 원금 균등이 있어. 원금. 이자는 없어.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금이 균등한 거야. 이자는 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힌트야.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쪽은 원금, 시간, 원금이 균등해. 자, 원금. 자, 요때는 특징이, 이자는 처음에 이자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처음에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 이자를. 자, 요새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하자면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낸다고 쳐.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되잖아. 두 개를 합하면 원리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예.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일정하게 내지만 원금이 균등할 뿐이지 원리금을 같이 합하면 원리금에서는 갈수록 돈이 줄어. 갚아야 될 돈이. 요게 핵심이야. 말은 균등이야. 말은 원금 균등이지만 원리금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경사가 내려가. 점점 준다는 거.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이 여기 원금이라고 표현 안 해. 딱 시험 문제 낼 때는 원금 균등 방식을 설명한 그림이다. 제대로 된 그림은 여기다 원리금이라고 써. 원리금. 세로축을 원리금이라고 해놔. 그러면 원금이 일정한 거지 이자까지 합하면 이자는 점점 줄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돼. 자,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만기 일시상환이야.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을 일시상환. 이 경우에는 이자만 내. 그냥 이자를 또 쭉 똑같이 내지. 이자 변동금리. 보통 변동금리면 가변 이자율 변동금리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만 변해. 이자만 쭉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늘 쭉 일정하게 내줘. 그 다음 만기에 한꺼번에 싹 갚아버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근데 원리금이라고 하면 이거 이자라고 해야지. 이자 이러다가 3개월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만기에 3년이든 5년이든 계약한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 한꺼번에. 이런 형태예요. 만기 일시상환. 자, 네 번째는 체증식. 처음에는 이자만 내. 원금은 조금밖에 안 내.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벌이가 좋아질수록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체증식은 원리금이라고 표현되고 여기 원리금 왼쪽에 시간. 그러면 처음엔 조금 내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내는 거야.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분 원리금 상환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도 부분 원리금만 상환하고 계속 원금과 이자를 내면 돼. 부분 원리금 상환. 자, 이 5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에 의해서 저당대부 받을 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은행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상환을 많이 써요. 만기 일시상환. 그리고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들어갈 때는 주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많이 쓰고,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는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이자만 쭉 갚다가 만기에서 가서 갚는. 물론 본인이 원리금 균등하게 내고 싶다. 다달이 얼마씩 원금도 갚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도 상품을 설계해서 팔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그거는 이제 은행하고 차입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정을 하죠. 자, 이렇게 저당 상환 방법이 있는 거 좀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의미 설립 목적을 보면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5조 원, 자본금 5조 원에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5조 원의 법인으로 하고, 설립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리고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주택 저당 증권, 즉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주택 대출 재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모기지론을 통해서 그 저당을 유동화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주택 구입자는 서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모자릅니다. 목돈이 들어가니까요. 큰 돈이 들어가고. 자, 그러면 그 은행 등, 자, 은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은행 등 1차 대출 기간입니다. 1차 대출 기간. 자, 1차 대출 기간에 자기가 사고자 하는 집이나 자기 주택을 저당을 잡힙니다. 저당. 자, 저당을 잡히고, 그리고 장기 대출을 받아요. 자, 모기지론이죠. 장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자, 그러면 은행 등은 이제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모자르죠. 그러면 그 저당 대출한 요것을 그 저당권을 상품화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그 저당 채권을 판매합니다. 자, 이 저당 채권 판매. 자, 팔았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돈을 줘야죠.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대금 지불. 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렇게 사들인 저당 채권 샀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구에게 판다? 그렇죠. 투자자, 기관이나 개인에게 파는 겁니다. 자, 투자자,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그 MBS 주택 저당 증권화해서 이것을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들은 뭘 지불한다? 돈을 내죠, 당연히. 그래서 여섯 번째, 대금을 지불을 합니다. 대금 지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통해서 그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다음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크게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모기지론. 이 모기지론은 영어죠. 영어. 예, 모기지론을 공급하고 두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합니다. 유동화, 즉 주택 저당 채권 MBS를 발행하고 판매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택 신용 보증을 합니다. 주택 신용 보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연금, 즉 주택담보노후연금이죠. 정식 명칭은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합니다. 보증.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학자금 대출 증권을 발행합니다. 학자금 대출 증권의 발행.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모기지론이고 두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기지론. 자, 이 모기지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유보금자리론. 예, 그래서 이 모기지론의 원래 뜻은 그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장기 저리에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상품, 유보금자리 모기지론 상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장기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다음에 이제 15년, 그리고 20년, 30년, 이렇게 4가지의 모기지론 상품을 제공을 하고요. 이 유보금자리론은 그 대출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그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주택이어야죠. 그렇죠?
등기사항증명서나 거운충을 대자, 즉 공부상, 공적장부죠. 공부상 주택이면서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억 원 이하. 자,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는, 그럼 대출을 6억 원 해주냐? 그건 아니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 자, 이 집값의 70%이고, 그리고 최대 한도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 그래서 6억 원 이하, 즉 6억 원이라고 해서 70%, 6, 7, 42, 4억 2천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 3억, 70%, 3억 두 개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체증식 분할 상환 이렇게 있는데, 체증식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갚아나가는 금액이. 이 체증식 분할 상환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떻게 이용하냐? 이 모기지론 상품은 은행 등 그 금융기관, 1차 대출 기관을 말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상품을 신청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이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연금을 받는 것인데, 고령자, 이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나이 드신 분들이죠. 고령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리고 이 주택연금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령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주택은 부부 기준, 부부 합쳐서 기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평생 동안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입니다.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법상의 단독주택, 공공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았을 때, 그럼 마지막에 이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대출금 상환은, 자, 이제 상환을 해야죠. 그 상환 방법은 이용자, 즉 고령자가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을 합니다. 두 분이 살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사망 후, 자, 이거 사망하신 다음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을 합니다. 일시에 상환을 하는데, 대출금 상환은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합니다. 즉, 담보주택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처분 경매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택의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높을 때, 자, 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요. 매달 돈을 받았는데 이 주택 가격이 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줍니다. 남는 부분은. 근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자, 이게 낮아요. 대출이 더 높아.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5강 시간이었고, 5주택 저당 상환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